정치학자 토머스 덤은 이렇게 쓴다. 고독 속에서 각자는 혼자지만 쓸쓸하지 않다. 각자는 혼자이면서 외롭진 않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그런 몰입이 부족하면 외로움이 시작된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썼다. 우리 언어는 인간이 혼자인 것의 양면을 현명하게 포착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의 아픔을 나타내기 위해 생긴 표현이다. 또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이라는 어휘를 만들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2021년에 940만을 넘었습니다. 이젠 혼밥, 혼술, 여행지에서의 혼행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인 외로움, 그리고 우울과 씨름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나 밖에서나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죠. 반면에 집단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무리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방콕을 하거나 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혼자인 상태를 벗어나려 하고 누구는 혼자인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혼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의 사회상을 통해 알아보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 퀘스트에서 펴낸 낭만적 은둔의 역사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빈센트는 근대 서양 역사에 관한 석학으로 영국 왕립역사학회와 왕립예술학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에서 역사학, 사회과학, 인문학 교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영국 오픈대학교 사회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지난 세기 동안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했으며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문학, 사회문화, 종교, 심리의 다양한 시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인 상태가 외롭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혼자인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혼자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발적 감금 상태인 은둔, 고독을 통해 재충전과 자기회복, 그리고 자유와 창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뜨개질, 책 읽기, 요리, 낚시, 애완동물과 교감하기 등 혼자 되어야만 더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책은 서장 포함 총 8장 안에 산책, 여가활동, 독방, 취미, 회복, 외로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고독을 주제로 혼자인 것,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고독, 외로움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791년)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혼자 있기를 고찰한 전례 없는 책이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고독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스위스 철학자 요한 게오르그 치머만이 집필한 4권짜리 책이었다. 치머만의 고독에 관하여가 독창적인 이유는 첫째,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이유에 집중했다는 데 있다. 고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요소는 자신을 은둔하게 만든 심리 상태였다. 자기 내면을 가다듬을 목적으로 골방이나 시골에 은둔하는 것과 낙담이나 광신적 열정 때문에 은둔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둘째, 치머만은 혼자와 집단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둔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가 글을 쓴 목적은 고독의 특혜와 집단의 장점이 서로 쉽게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사색으로 고독의 좋은 점을 흡수하며 견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힘든 현실에
다시 뛰어드는 정신력의 소유자라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포용할 만했다. 반면 지속적으로 허영과 헛소리를 접하거나 사회의 상처를 입어 지각 능력이 위축된 이들은 은둔의 기쁨을 음미하기에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혼자 있는 상황의 심리 상태와 혼자와 집단을 오가는 능력은 현재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책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절박함은 당시 운동과 사회생활의 균형이 몹시 불안정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과도해진 도시 문명 속 엘리트 문화는 은둔을 지향할 위험이 있었다. 치머만은 이런 흐름에 공감하면서도 결과를 염려했다. 장자크 루소 같은 사회 지도자들이 연신 어깨너머로 숲속 은둔의 매력을 돌아본다면 계몽운동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은둔하여 자기 생각에 잠긴 사람이 특히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상상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장악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상상이다. 하지만 계몽주의자에게 우선시되는 것은 판단이 활약하는 이성적 토론이었다. 반면 18세기 말로 향하면서 나타난 낭만주의 운동은 혼자서 자연을 자주 강렬히 접하며 상상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시인 존 셀월은 고독에 관하여가 영국에서 출간되고 3년 후 소유악파를 편집하며 이렇게 썼다. 나는 들판의 무성한 풀숲을 지나 희미하게 난 오솔길을 걸으려고 공공도로를 버렸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혼자만의 몽상에 빠질 수 있었고 풍성한 자연은 가르침과 기쁨의 창을 활짝 열어주었다. 산책은 낭만적인 운동을 실행하는 주된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치머만의 책에서 혼자인 것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에 반대였다. 현대에도 여전히 혼자인 것을 대면 소통 없는 고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본다. 물론 인적 없는 풍경이나 빈방 안에서의 은둔은 혼자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은둔 외에 혼자 있음의 다른 두 가지 형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연결된 상태의 혼자라고 부를 수 있겠다. 18세기 후반에 이미 교육 수준과 지위를 갖춘 이들 사이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이 존재했다. 영국의 신사계층은 서신을 이용해 동업자나 멀리 사는 친지들과 업무를 처리했고 1800년경에 이르러 서간문학이라는 장르가 전파되기에 이른다. 우편과 다양한 형태의 활자 매체를 통해 개인은 혼자임을 즐기는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었다. 집단과 연계된 고독은 혼자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 두 번째 형태는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정신을 딴 데 팔면서 집단 속에 혼자 있는 형태다. 사람들의 압박 속에 나만의 숨쉴 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오랜 관심은 급속히 팽창하는 18세기 도시 문명 속에서 새롭게 각광받았다. 1720년 데니얼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의 속편을 집필한다. 이제 로빈슨 크루소는 런던으로 돌아왔다. 사회로 귀환한 표류자는 이전 생활의 향수를 느끼지 않았다. 교육받은 집단의 윤리감과 구속력에서 분리되는 것은 인위적이고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일상활동 중에 가장 심오하게 혼자일 수 있었다. 런던의 인파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 생산적인 명상의 좋은 조건이었다. 크루소는 이렇게 주장한다. 영혼의 평정심은 수도원의 방이나 강요된 비정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더 쉽게 얻고 즐길 수 있다. 나는 강제적인 섬 고립은 은둔이 아니라고 보기에 그러니 확신할 수 있다. 외딴 섬에서 28년간 누린 것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파에 섞여 이 글을 쓰면서 혼자임을 더 많이 누린다. 크루소가 말하듯 가장 인구 많은 도시에서도 대화와 법정의 논쟁 속에서도 소란하고 분주한 군대에서도 사막이나 무인도의 한적한 삶처럼 완전히 혼자인 것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된 집중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의 수준은 몇 분간의 명상부터 관심사에 오래도록 빠지는 것까지 다양했다. 집단 속 혼자있기는 연결된 채 혼자있기와 함께 실행되곤 했다. 부산스러운 집안에서 혼자 독서에 몰두하는 일이 대표적인 예다. 중산층 가정에서 하인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와중에도 주인은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하는 능력도 그런 일면이었다. 여기에 근대화의 기술적인 변화가 이 두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지막 장에서 알아보겠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한다. 외로움과 고독. 외로움에 대한 논의에서 고독은 이중부정으로 등장한다. 고독은 집단 속에 있지 않으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다수가 그런 경험을 응답하는데도 고독이란 개념은 콕 집어 거론되지 않는다. 이에 작가 사라 메이틀랜드는 외로움에 대한 논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고독의 긍정적 기능이 가려져 버렸다고 짚지만 현대 사회에서 혼자있기란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기보다 고독과 외로움의 경계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요한 치머만은 18세기 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혼자인 상태와 함께 있는 상태를 오고 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독은 선택이 만들어낸다. 개인은 자유롭게 고독한 상태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강제로 집단과 분리되면 해를 입었다. 수도사 서약이나 심한 우울증처럼 피치 못할 형태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관점이 퍼지면서 치모만은 교육받은 남성들만 창의적인 고독과 피해를 주는 고독을 무사히 넘나든다고 보았다. 우리 시대에는 전체 계층으로 보지만 고독한 상태와 집단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강조는 유효하다.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롱과 제임스 에버릴은 이렇게 결론 맺었다. 스스로 원하거나 통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가 긍정적인 고독 경험인지 아니면 외로움 경험인지를 결정한다. 심리학자 앤서니 스톤은 정체성 탐구에 필요한 상황이 있음에도 심리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고독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타인들과 교류할 때 일어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과 되고 싶은 모습을 고민하고자 버거운 양육과 가사 노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매력적이었다. 에세이집 거미집의 중심, 여성의 고독을 편집하면서 딜리스 웨어는 고독을 정체성을 반추할 휴식으로 생각하는 작가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고독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다듬고 기존의 일하고 사는 방식에 맞서는 상황이자 장소가 된다. 성장의 과정으로서 고독의 가치도 주목을 받았다. 리드라슨 연구팀의 사춘기 연구에 따르면 다른 성인들이나 또래 집단에서 자의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자아 발전에 중요했다. 부모님 집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앉든 대학 기숙사나 아파트의 방에 처박히든 스스로 강력하게 주장한 고독은 사회 거부가 아니라 사회 참여를 배우는데 필요한 요소다. 즉 혼자 살기는 후기 근대성의 병폐가 아니라 근대화가 지닌 장점들의 직접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라고 볼 근거가 있다. 핵심 질문은 어떤 환경에서 고독이 외로움이 되는가이다. 관계 안에 숨쉴 틈을 마련하거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언제나 삶의 전략이었다. 17, 18세기 무렵에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큰 변화를 게 없었다. 유년기에는 생산적인 노동이나 학교 생활을 한다. 14세 무렵 조수가 되거나 가사노동을 하다가 결혼해 가정을 이룬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부부는 기껏 몇 년간 오붓하게 보낸다. 근무 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직업상 큰 변화가 없고 이사를 하더라도 고향에 살 때부터 익숙한 인근 소읍으로 간다.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성의 형태와 관련해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 거기에는 유년기에 학교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 평생 여러 지역과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포함된다. 또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고 끝내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자녀 양육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고 지역이나 활동의 변화가 이어진다. 이런 전환의 시점마다 새로운 관계 지형이 펼쳐지면서 고립되는 기간이 생긴다. 전환의 결과를 즐겼으면 고독을 경험한 것이고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이익이 너무 적으면 외로움을 경험한 것이 된다. 이제 전환의 기회가 워낙 많아서 조사마다 외로운 순간을 접하지 않는 응답자를 찾기 어렵다. 또 그런 경험은 예측 여부에도 좌우된다. 예컨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청년들이 외로움을 많이 겪는 이유는 혼자인 기간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해서다. 젊은이들은 현재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느끼지만 노인들은 모든 것이 괴로운 시간까지도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이런 전환점에서 외로움은 아주 잠깐만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리 고통스럽지 않다. 외로움이 문제되기 시작하는 것은 선택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정될 때, 또 가까운 장래에 도피할 여지가 없을 때다. 은둔의 부상. 창의적인 디지털 데이터와 스토리는 연결된 고독의 역량을 확장해 이용자들을 현실에서 벗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세상과 접하게 해준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두 가지 우려가 생겼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의 감시로 최후의 사적 독립 영역이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폰은 은둔의 영역을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검색 엔진에 연결시켰고 소셜미디어는 은둔을 빈약하게 만들 수 있다. 요즘 도입된 안면인식 기술은 고독의 개념 자체를 없애려 한다. 이제 개인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업체나 정부기관이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 따윈 없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소통이 고독과 집단에 적절한 조화에 끼치는 영향력에 의심이 생겼다. 온라인 세상이 이용자를 진정한 고독도 충만한 인간관계도 없는 영역에 가둔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집착과 중독 같은 용어가 적용되면서 대면 소통 기술을 잃을 걱정이 대두되었다. 주당 24시간을 메시지 전송에 쓰는 이들은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 것이다. 사회학자 셰리 터클은 이것이 상호 파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다. 온라인에 쏟는 시간은 효과적인 관계에 필요한 내면의 발전을 저해하고 언어 소통의 파괴는 정체성의 성장을 방해한다. 터클은 이렇게 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아의 안정감과 더불어 공감 능력을 강화한다. 타인과의 대화는 자신을 돌아볼 풍성한 재료를 제공한다. 혼자일 때 대화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처럼 함께일 때 우리는 생산적인 고독에 빠져드는 법을 배운다. 어떤 면에서 고독은 단순히 휴식의 문제다. 관계와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볼 기회인 것이다. 은둔을 선택하면 그 시간 속에서 새 목표를 찾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 영혼을 충전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신과 말없이 대화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대화와 대화 단절 사이를 오고 가야 한다.
작가 다이애나 세네찰은 최근 저서 소음공화국에서 유한 치머만의 처방을 그대로 말한다. 최고의 힘은 유연한 고독에 있다. 그것으로 타인의 존재도 타인의 부재도 견딜 수 있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데니엘 디포가 주장하듯 가장 건전한 형태의 고독은 가장 바쁜 삶 속에 아로새겨진다. 사적인 자기 성찰과 사교적인 만남을 계속 오가야만 조화와 가치의 감각을 기를 수 있다. 혼자인 상태 그 자체만으로 행불행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함께해야 행복하고 혼자여서 불행한 것은 아니니까요. 혼자라고 그저 단순히 외롭다고 느끼는 것, 외롭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짝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외로움이 아닐까요? 혼자여도 괜찮도록 혼자이기에 더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할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현대인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